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코र्스 건강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수를 할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이 좀 찬 편이라서 괜시리 약수를 할 때마다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손발이 찬 수족냉증, 흔한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손발이 찬 것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손이 단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느껴질 때면요. 목 디스크나 경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손발을 차고 저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손발이 찬 증상 하나가 의미하는 질환들이 참 다양하네요. 이 손이 좀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관심 최우선으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건웅 리포터. 네. 지난주에 그 식스팩, 멋진 식스팩과 맞아요. 또 균형 잡힌 몸매로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던 염재구 씨.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염재구 씨는 몸 관리를 위해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니아층이 아니라면 접하기 힘든 음식인데요.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며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법으로 나만의 건강 비결을 지켜가고 있는 염재구 씨. 그의 탄탄한 몸매를 보고 있자니 흘러가는 세월이 그리고 50대 후반이라는 그의 나이가 무색하게만 느껴지는데요. 20대를 초라하게 만드신 분이죠. 네, 이러한 그의 숨은 건강식은 바로 홍어였습니다. 홍어는 저지방, 고단백, 알칼리성 식품으로 흔히 스태미너에 좋다고들 하죠. 그럼 염재구 씨가 추천하는 홍어 요리, 그 짜릿한 맛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홍어 요리 전문점으로 소문난 동구 화정동에 위치해 있는 어느 한 음식점입니다. 바로 주방에서 원상태 그대로의 홍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홍어가 생각보다 크네요. 네. 이게 이제 홍어입니다. 이 부위가 홍어부위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큰 걸 먹는 건가요? 원래 큰 거 아주 더 큰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잡거나 띄우고 할 때 힘들기 때문에 10kg에서 한 8kg 사이를 아주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홍어 음식점에서는 삭힌 홍어 자체를 조달받아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직접 홍어를 삭혀서 손님상에 내가고 있다는데요. 좀 튀기네요. 네. 이게 이제 홍어가 잘 수분이- 숙성된 겁니다. 아, 이게 잘 된 건가요? 예, 예. 어떻게 잘 된 건지 알 수가 있나요? 냄새를 맡아보면은 응. 아모니아 냄새만 나지 뭐 우리가 말하는 나쁜 뭐 그 악취는 안 납니다. 아, 저희 맡아봤을 적에 아모니아는 냄새만 지금 나야 제가 됩니다. 여기 있어도 냄새가 나긴 나거든요. 예. 어, 악취는 안 나죠. 콕콕 쏟은 게 예. 있네요. 그렇구나. 홍어는 싱싱할수록 삭혀야 그 맛이 더 배가 되는 법. 이렇게 주인장의 정성까지 더해져 잘 삭혀진 홍어는 다양한 요리로 탄생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홍어는 회나 무침, 탕으로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음식이 홍어전인데요. 계란물을 듬뿍 입혀 노르스름하게 구워낸 홍어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죠. 야, 이건 독특하네요. 네. 모양도 예쁘고요. 네, 저희가 홍어를 코로 계속 만나봤거든요. 네. 이제는 얘네들이 저희 입속으로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맛을 보려고 네. 이렇게 짠하고 차려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홍어 삼합의 첫 번째로 홍어회가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회도 있고 요건 또 뭐죠? 아, 이거는 홍어애라는 겁니다. 예. 홍어애도 홍어보다 이렇게? 더 톡 쌀걸요? 독 쏘는 건가요? 예. 이거는 또 이것도? 참기름이 발라져 있네요. 같이 예. 찍어 먹는 거고. 예. 그럼 요거 하고 또 중간에 있는 짠 삼겹살 예, 수육하고 수육, 예, 예. 맛있겠다. 예. 이거 하고 신김치까지 이렇게 예, 홍어 백숙 삼합이 먹어요. 완성이 돼 있습니다. 평소에도 홍어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두말할 나이도 없죠. 저는 홍어 모임이 있습니다. 홍조회, 모임까지. 홍어를 좋아하는 모임.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홍어를 먹습니다. 그냥 홍어회를 만들 정도로 홍어 마니아라는 염재구 씨가 추천하는 홍어 요리 제가 먼저 지식에 나서 봤는데요. 참으시는 거죠? 처음엔 잘 몰라요. 이제 올라와요. 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뒤늦게 홍어 특유의 강한 암모니아 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렇게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감기에 코 막힌 사람 뻥 뚫리죠. 홍어 이래 먹으면서 코가 그대로 뚫린다고 안 하십니까? 눈, 코, 입으로 바람 나오는 거. 눈물은 안 납니까? 그것도. 네, 그리고 홍어 간으로 잘 알려진 홍어의 시식에 도전해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아니, 드셔보셨어요? 그 전에? 아니요. 네, 홍어에는 생각보다 암모니아 향이 강하지 않았고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것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이것도 몇 번 홍어 하시면 어울리시는데요? 잘 드시네요. 맛이 없어지는 느낌이네. 먹고 난 다음에도 고소한 맛이 나죠. 예.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맛을 아시네.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예.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요, 특히 홍어나 가오리로 음식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삶아서 말려가지고요, 가루로 해서 먹게 되면 도움이 특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절염에도 좋은 가오리와 홍어가 어디에도 좋은가 하면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그리고 피부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으셔도 좋고요. 또한 감기 쪽에서는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홍어찜 하신다. 그리고 홍어찜이라는 홍어 이름도 마니아들도 딱 보이네요.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이 음식. 좀 더 순한 건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더 이제 일반 이렇게 회로 먹는 것보다 찜으로 먹으면 더 예. 회보다 이제 더센 아까는 거예요? 코가 뚫렸잖아. 이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아, 여기도 좀 예. 오는데. 강하다는 일반적으로 말씀이시죠? 가오리 이렇게 찜인데 이거는 홍어찜입니다. 네. 예, 홍어. 홍어찜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아모니아에서 열을 가면 이 아모니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마 홍어 중에서 이게 제일 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우리가 보면 햇바닥이 다 뺏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햇바닥이 다 뺏겨지는데 우리가 이 구간 소독을 싹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저는 햇바닥이요? 예. 궁금한데 맛이네. 사장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보양식 홍어찜. 첫 시식의 중심에는 역시나 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독하지만 홍어찜 요리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부러웠는데 오늘은 좀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씨. 아주 재밌네요, 저는. 네. 용기를 내어 홍어찜 맛을 봤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1초, 2초, 3초. 계속 이러시군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회는 이렇게 작은 게 있으니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싹 퍼지는 느낌. 정말 강했어요. 정말 고르게 분포되는 느낌이 들어요. 전국으로 다 퍼지네요. 한 번. 괜찮아요? 부분 쪽으로 아직 퍼졌는데. 괜찮아요. 돼지고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홍어마니아 염대구 씨가 특별히 저를 위해 홍어 삼합을 싸주셨는데요. 따끈한 돼지 수육에 잘 익은 묵은지,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홍어 회까지. 아, 이거 맛있죠? 저도 삼합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홍어에도 이렇게 뭐 한 가지 맛이 아니라 5가지 맛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아우, 오미, 5가지가? 예, 5가지 맛이. 요한 가지예요? 네, 네. 홍어가 왜 아모니아가 이렇게 나냐면 홍어는 그 자체 그 소변보는 배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정말 하자면 방광이 없다는 거죠. 네, 방광이 없기 때문에 몸 자체가 방광인 겁니다. 그 요산이 몸 속에서 축축되어 있다가 홍어가 죽으면서 암모니아로 바뀌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걸 먹었을 때는 또 몸에 좋은 네, 몸에 이독치독이라 해서 암모니아 일종의 독이 있거든요. 그 독이 독을 다스린다고 몸속에 들어와서 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독치독의 원리로 음식을 넘어서 약으로도 사용되는 홍어. 그 암모니아 냄새는 강알칼리성, 그러니까 홍어 자체가 삭히게 되면 강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산성 체질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으로 체질을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위산의 분비를 저하시켜서 위염에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대장으로 들어가서 이 암모니아가 대장 면역 활성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홍어 맛에 빠져 있다 보니 저도 이제 제법 그 맛을 알 것 같았는데요. 홍어 마니아답게 제대로 드실 줄 아는 염재구 씨,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이 음식이 홍어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홍어 요리로 아주 건강 제대로 챙겼습니다. 홍어 모이면 이제 드세요. 씹을수록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홍어가. 그쵸? 탁 터졌다가 또 다시 또 부드러운 맛도 났다가 또 뼈도 씹히고 오돌오돌 하다가 또 부드럽다가. 그쵸? 먹고 나니까 뭐 10년 먹은 체력이 막쫙 내려가고 막 옆에 뭐가 보이지가 않아. 진짜 맛있죠. 예,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죠. 일단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이 느낌이 예, 다르니까. 보디빌더를 하다 보면 몸에 정말 자신감이 생기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예, 나이가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몸을 봐서는 30대입니다, 제가. 예, 그래요. 예, 자신감이 생기죠. 저 이제 나이 많다면 많고 얼마 안 됐습니다. 100살까지 사는데 아직 반밖에 못 살았는데, 예,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충분히 몸짱 만들 수 있습니다. 염재구 씨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염재구 씨가 추천하는 건강식 홍어 요리 잘 봤습니다. 세월을 거꾸로 되돌려놓는 듯한 염재구 씨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나이는 염재구 씨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염재구 씨의 멋진 보디빌더 생활도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건강 탐구 생활입니다. 지금껏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가 좀 쏠쏠하죠. 김수 리포터,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탐구하셨어요? 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이것. 왜 사람과 원숭이는 합성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 이렇게 김수희도 울부짖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비타민인데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꼼꼼하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의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 바로 비타민입니다. 토끼와 쥐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인간은 직접 섭취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탐구 주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의 역사는 괴혈병 치료에 가뭄비 나무를 씹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17세기에는 원양어선이 바다로 나갈 때 꼭 레몬과 오렌지를 실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데요. 비타민계의 대부라는 라이너스 폴링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C를 발견하고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표로 비타민과 건강에 대해 큰 반향을 일으켰죠. 비타민은 우리 몸의 그 주 영양소는 아니지만 그 생명체의 그 생명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은 그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종합 비타민제를 늘 들고 다니는 20, 30대를 지칭하는 포더블 비타민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에 대해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기본적인 식생활을 잘 챙겨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힘드시니까요. 주로 연령대별에 맞춰서 종합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특히 봄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양소보다 좀 더 필요로 하는 비타민 C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로 한 해 13만 개의 알약이 섭취되고 있다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은 음식물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는 그 하루에 4-5차례 이상의 그 채소와 과일류, 그다음에 그 4차례 이상의 곡류, 2차례 이상의 우유와 유제품, 또 2차례 이상의 그 고기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이렇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는 어떤 비타민이 들어있고 효능은 어떤지 차근차근 쉽게 탐구해 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공부해 볼 것. 녹황색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A의 효능은요, 인체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 항체를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그 면역을 갖다 증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의 그 어떤 막을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서 그 피부 노화를 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해 볼 것은 비타민 B입니다. 지긋지긋한 변비와 참얼미 두통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B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돼지고기, 콩, 현미, 버섯 등을 섭취해 주시면 비타민 B를 제대로 보충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생명 유지에는 꼭 필요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루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연어와 과일에 비타민 D가 풍부하니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은 신장에 작용을 해서 그 신장에서 내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더 많이 일으켜서 고혈압을 조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켜서 그 고혈당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비타민 D는 특이하게도 햇볕을 통한 광합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햇볕 한번 쬐보는 것도 좋겠죠. 비타민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한 어머니. 1년에 600만 원어치의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먹고 또 먹고 너무 먹다간 저처럼 됩니다, 어머니. 또 여성 골다공증 발병률 세계 최고의 나라 스웨덴. 스웨덴의 대부분 음식은 유제품과 지방, 즉 비타민 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무시할 수 없는 비타민의 독성,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요. 입술이 갈라지며 온몸에 쑤실 수도 있고요. 다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으며 피부가 거칠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발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성으로 올 경우에는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25,000 IU 이상을 섭취했을 경우에는요. 머리 뇌압이 올라가서 구역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간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으며 황달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비타민C도 중독 증세가 있는데요. 잇몸에 피가 나는 괴혈병, 치아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온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비타민 과다 섭취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폐암을 예방한다는 비타민 E는 흡연자가 과다 복용했을 때 폐암 발병률 17%, 사망률 8%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식품에 일단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또한 우리 몸에 섭취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체내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제제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평소에 비타민 섭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요. 또 과일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인데 그런데 비타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적당히 알맞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수술만이 해법,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전 인구의 80%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는 척추질환.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국민질환으로까지 불립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는 잠시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질환의 경우 수술만이 해법이었는데요. 오래된 척추 질환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져 수술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없이 인체의 대들보 바로 세우기, 이상국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국민 질환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흔한 척추 질환.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90% 이상의 환자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증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상국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 척추 질환은 나이대에 상관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라서 국민 질환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허리야 워낙에 아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통계에 의하면은 전 인구의 85% 정도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정도로 직립 생활을 하는 인간에 있어서는 요통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다 병은 아닙니다. 물에 의한 단순한 요통에서부터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질환까지 다양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시다 보면은 다리에 마비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을 두려워하여서 다리에 마비가 와서 보행이 어려워졌는데도 참고 견디시다가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척추 질환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유의미한 증상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통은 대부분 다리에 통증을 동반하는 요통입니다. 네.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긴다면 이것은 반드시 검사를 해보고 진료를 받아봐야 할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허리를 손으로 툭툭 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통증이 있다면 이는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또는 세균성 염증 또는 척추의 종양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하면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의 이 증상이 비슷한 바람에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와 협착증 어떻게 다른가요? 예, 디스크는 주로 젊은 사람에게 많이 오고요. 협착증은 어르신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물렁뼈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뒤로 지나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서 자극을 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을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디스크라고 부르시는데요. 네. 이는 삐져나온 디스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오는 염증 반응으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방사통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특히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입을 때 다리를 올리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와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말고 또 척추 관절이 두꺼워진다거나 관절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병으로서 이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주로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합니다. 즉 디스크와는 달리 서서 즉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를 다 못 끝내고 앉아 쉬어야 된다든지 길을 나서시다가 가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못 걸어서 앉아 쉬고 싶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삐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그 신경의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오는 거고요. 협착증은 물리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과 다리의 마비 증상 등이 오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척추 관련 질환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협착증과 디스크 이 두 가지 병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척추 관련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환자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환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50대 후반의 이 여성, 척추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최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 발병하는 젊은 층과는 달리 어르신들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성적인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이래 걸어다니면 좀 걸으면은 이 다리가 땡기고 한참 걸으면 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저리고 아파요. 그래가 가다가 좀 한 2, 30분 가다 좀 쉬어서 운동 이래 풀고 가고 이러거든.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은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와 발목, 심지어는 발바닥까지 저리고 당기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 다리가 남의 살 같거나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랍니다. 오래 서 있거나 한 10분 이상 걸을 때 오른쪽 엉치부터 해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과 그것 때문에 걷다가 좀 쉬어야 되는 그 신경학적 파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 여성의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척추 질환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단일 질환만 나타나는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 협착증과 디스크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은 아픈데 쉽게 잘 낫지도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이런저런 치료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침 많이 맞았지. 정형외과가 주사도 맞고 효과는 그때 맞을 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또 아프고 그렇대. 나는 수술은 안 하려고 그냥 막 칼 대가지고 뭐 효과 봤다는 사람은 별로 또 없더라고. 척추 수술의 경우 마취나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재발이 잦고 또 칼을 대면 더 심각해진다는 속설 탓에 꺼려하는 경우가 특히나 많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견인 치료와 주사요법을 많이 적용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신경성형술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좁아진 척추관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병변이 있는 즉 고장난 마디 근처에서 약을 주입함으로써 좀 더 효과가 크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평소 바른 자세 유지와 꾸준한 허리 운동입니다. 없어졌어요. 척추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즉 완치 없이 본인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질환으로서 제일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소의 허리 관리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일상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칼을 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는 또 재발을 하게 된다. 이런 속설 때문에 척추 수술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가능하면 수술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예, 실제로 과거 무분별한 척추 수술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또 그분들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허리는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과 달리 대여섯 개의 마디가 허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다른 마디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과거 많이 시행했던 허리에 쇠를 박아 기둥을 세우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마디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 아랫마디에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위 아랫마디가 고장이 나서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를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이 아니라 그 터져 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이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디스크가 언제든지 또 삐져나와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나 허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병원에 찾아갈 엄두를 못 내시고 오히려 지압하는 곳에서 지압을 받는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또 지압을 받았더니 뭐 디스크가 뭐 들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허리 통증에 지압을 해주는 것은 뭐 어떻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간혹 이 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 중에서 뭐 어디 뭐 유명한 데 가서 지압을 해서 밀어 넣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해부학적 구조상 우리 디스크는 이 손으로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압으로 디스크가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틀린 말이고요. 디스크 환자의 약 70% 정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압을 받다가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요통만 허리만 아플 경우에는 지압도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경우에서 뼈가 약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으신 이런 분들, 척추 압박골절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허리만 아프다고 막상 지압을 받으시게 될 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반드시 진단을 받아서 압박골절이 없다 그러면은 지압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취라는 부분도 있고 또 몸에 칼을 댄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수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리에서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항상 먼저 비수술적인 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허리의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제일 먼저 제일 흔하게 약물을 쓰는 약물요법이 있고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도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허리에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에도 또 재발한다거나 증상이 잘 낫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경 성형술이나 디스크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이 환자분도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디스크 성형술과 함께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경성형술이란 것은 우리 꼬리뼈에는 구멍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뼈의 구멍을 통하여서 아주 얇은 관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서 우리 문제가 생긴 디스크가 발생한 마디나 아니면 협착증이 생긴 마디까지 그 관을 밀어 올린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아주 다량의 항염증제를 바로 그 문제가 생긴 부위에 바로 주사함으로써 효과가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시술 후에 효과가 좋아서 최근에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입니다. 또 디스크 성형술이란 것은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디스크에 있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을 때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나 열을 이용해서 이 튀어나왔던 디스크 사이즈를 줄여서 이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것을 없애주는 그런 또 좋은 비수술적인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완치되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비수술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예, 일반적으로 허리 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비수술적 치료, 즉 약물, 물리치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통증이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3주 내지 6주간 꾸준히 실시했는데도 아주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점점 진행되는 이 다리의 마비 증상,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배뇨, 배변 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어떤 치료에도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허리가 아플 때는 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영을 하는 것이 정말 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예, 물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 밖에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리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운동이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영만으로 허리 아픈 게 다 낫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수영을 함으로써 전신도 건강해지시고 배나 허리의 근육이 강화가 될 수 있으므로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운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요즘 최근 아쿠아로빅 많이들 하시는데 아쿠아로빅도 아주 허리에는 좋은 운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 헬스클럽이나 야외 운동시설에 주로 있는 이 물구나무서기 기구 있잖아요. 그 물구나무서기 기구를 이용해서 몸을 좀 거꾸로 하고 있으면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병원에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환자들 경우에 물리치료로서 목이나 허리를 당겨주는 견인 치료를 많이 하고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 치료가 그러면 목이나 허리를 잡아당기면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를 목이나 허리를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은 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디스크의 치료가 될 수가 있으나 갑자기 바로 매달릴 경우에는 아주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는 이런 동작은
며칠을 두고 서서히 조금씩 각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고 또 한 번에 너무 오래 매달려 계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거꾸로 매달릴 경우에는 다리의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협착증인 경우에는 매달리기를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상국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요. 국민질환이라고 불리는 척추 질환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만성 수면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9분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 대상 18개 나라 중에서 최단 시간이라고 하네요. OECD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짧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쉽게 잠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잠을 설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상적인 피해도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시 졸음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주말을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잠에 수면에 공을 좀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충분하고 적당한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좀 높여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